고등학교 내신은 학생부를 보니까 7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7등급.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 좋다.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법은 일단 처음에는 중학 영문법을 시작을 했고요. 나 혼자 너무 뒤처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공부 방법도 어휘랑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들은 A4 용지에 이제 싹 정리를 하고 일자 파일에 넣어가지고 이제 씻을 때 그거를 들고 가요. 씻을 때 들고 가서 이제 샤워실에서 공부가. 보통 저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쉬는데 그 시간이 타임 오버가 된다. 근데 그 시간 안에 이걸 못 외웠어? 그럼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간장 계란밥님 편입 스터디 합격생 희수라고 하고요. 이제 학점은행제 학사 편입으로 이번에 가천대 관광경영학과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완전 순수 학점은행제만 땄었고 4.5 만점에 경영학과로 3.41 학점을 이제 취득을 했고 토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말 모의고사는 딱 한 번 쳤었는데 이제 5월 모의고사를 봤었고요. 그때 점수가 50점대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일단 편입시험을 총 세종대랑 가천대, 숭실대, 강원대 이렇게 4군데를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보기는 했는데, 일단 원서 접수를 할 때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그때 제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할 때 내가 과연 조금 더 뭔가 세종대, 숭실대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교를 접수를 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쉽다고도 아직까지 생각은 안 들고요. 그리고 뭔가 기출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운만을 바라보고 원서 접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조금 무모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딱 4군데는 뭔가 제가 원하는 학과에 있어서 커트라인이 되게 잘 나왔던 적이 있어서 4군데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는 11월 달부터 계속 기출을 풀기 시작했는데 평균이 한 80점대였었고요. 제일 잘 나왔던 때가 92점에서 93점대였어요. 그래서 숭실대 자체가 일단은 단어랑 문법은 되게 고만고만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독해가 지문이 되게 긴데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해는 뒤에 문제부터 먼저 똑같은 방식으로 풀다 보니까 점수가 계속해서 올랐던 것 같고, 그래서 숭실대는 한 5개년치를 4회독 정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렸었습니다. 일단 누가 합격하냐라고 궁금하시다면 결국 합격점이 기출에 그래도 나와 본 사람이 합격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 번도 기출 풀었는데 합격점이 안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합격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시험을 볼 때고 편입 공부 시작할 때는 좀 어느 정도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노베이스도 급이 달라가지고. 맞아요. 일단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익 자체를 아예 안 봤었고 수능도 안 봤어요. 저는 수능을 치기 이전에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서 수능 접수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은 학생부를 보니까 7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7등급. 썸네일로 쓰겠습니다. 네, 근데 7등급인데 사실상 정말 9등급. 네, 정말 9등급이고, 네. 저의 베이스를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0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공부를 진득하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단은 10대에는 정말이지 놀았던 기억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를 마치고 나서 학원에 간다고 하면 태권도, 그리고 수영, 발레, 이 정도의 운동을 되게 즐겨 했었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게 정말 전부였어요. 그렇게 일반고를 가기는 했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바로 애견 미용 학원을 가게 되어서
더더욱 그런 학업적인 공부와는 이제 연을 끊게 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을 적어내야 되는 시간에 이제 무조건 동물원 사육사를 항상 적어냈는데요. 이유는 그냥 되게 단순했어요. 동물을 너무 좋아하고 곤충 채집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강아지를 키우게 됐는데 이때부터 애견 미용사라는 직업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꿈을 꾸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17살이 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또 이제 취득을 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행정교정사라든지 장례지도사 관리사라든지 미용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관리사라든지 관련된 자격증도 몇 년을 걸쳐서 취득을 했고 실제로 이제 대회에 나가서 수상 경력도 점점 쌓여가고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왕복 한 4시간이 되는 학원에 매일같이 주말도 매일 갔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실습 경험을 쌓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이 분야만을 바라보고 꿈을 꿔왔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지금도 느끼는 게 되게 그냥 애견 미용사 한다 그러면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뭐 몇 달 좀 노력해서 하면 되는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래도 뭔가를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자격증도 딱 약간 그런 주도적으로 해본 경험이 공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정말요? 보면서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게 공부는 노베이스인데 인생 노베이스가 아닌 느낌. 정말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게 처음에 행복했는데 갑자기 이제 편입으로 돌아선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그렇게 4년 가까이 쭉 애견 미용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출퇴근이 그때도 왕복 4시간이었는데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면 손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폰을 잡기도 힘들 만큼 되게 무서웠어요. 그냥 그런 동물들을 마주하기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애견 미용사를 선택을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그 친구들에게 뭔가 무서운 존재가 된 것만 같고 내가 겁을 줘야만 이 친구를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커지면서 감정적인 나의 성격과는 이러한 직업이 맞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애견 미용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나는 또 어떤 분야로 길을 가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대학교라는 그런 또 선택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간다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좀 어땠어요? 일단 제일 먼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사실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을 하셨었어요. 네, 논술 학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네네. 저한테는 근데 한 번도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 좋다. 정말요? 네, 너무 좋다. 네. 정말 응원하겠다, 지원아. 바로 시작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네네. 정말 체감상 1초 만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순간만에 기다리셨구나. 네. 그 대단하시네.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또 그와 반대로 지금 이제 생각나는 건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한 6년 정도 만났던 남자친구가 되게 이제 소중한 인연이었어가지고 그때 그분한테 편입을 준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께서 정말 너무나도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애견 미용사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럼 내가 증명을 해볼게. 너가 날 믿어주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되게 많이 믿어주기도 했고 응원을 많이 해줬고 그래서 그렇게 총 2명한테만 말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근데 막상 합격하니까 생각만큼 좋던가요? 아니면은 생각과 달리 진짜 별거 없네? 약간 이랬나요? 생각했던 만큼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워낙 편입을 한다는 얘기를 알리지를 않았어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시선이 그렇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이제 그 합격 발표가 나고 가족 단톡방이 있는데 엄청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저희 오빠는 실제로 울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네. 해낼 줄 알았다,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 하는 응원해주는 남매가 또 드물던데 아, 그래요? 따뜻한 집이다. 대학생활도 지금 만족하면서 잘하고 계세요. 네, 대학 생활이 정말 너무 네, 재미있고요. 네. 지금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건 네, 그 과 OT를 네. 참석을 했었는데 테이블에 앉게 된 이제 3명의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들이 너무나도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금세 또 친해져서 네. 같이 이제 마무리 밥을 먹고 헤어지는 그 시간에 언니 하고 갑자기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공부했던 그런 자료들을 싹 다 언니한테 보내줄게 하고 그 자리에서 보내주더라고요. 와, 근데 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저한테 네. 그렇게 해준다는 게 네, 너무너무 놀라웠고 네. 소위 말해서 유튜브만 보면 아, 편입생 이제 너무 힘듭니다. 친구 사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 영상을 간간히 조금은 봤었던지라 살짝의 걱정? 네네네. 나름의 살짝의 걱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을 거의 입학을 한 지 이틀, 3일째 만에 만나버리니까 너무나도 인간관계 부분에서도 크게 탈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수월하게. 편입생 차별 따위. 네, 정말 너무 없습니다. 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수험생활 얘기로 돌아와서 네. 이제 다른 분들도 노베이스이고 그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단어만은 절대 놓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회독을 늘리고 루틴을 지켰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부분 다 특별한 게 너무나도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모두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 번 하기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끝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동일한 그런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극소수기 때문에 이제 합격보다 불합격이 어쨌든 더 많은 거고 그래서 제가 저를 봤을 때 합격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합격 수기를 조금만 봐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합격 수기에 적힌 그 사람이 나와 조금 맞는 성향이다. 그러면 그걸 본인이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장을 외우면 된다는데 내가 이 분량을 이 정해진 시간에 내가 끝낼 수 있나?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수님도 있었어요. 네, 너무 많이 있었고 근데 그 과정도 어쨌든 본인이 그 지름길을 개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너무 힘들겠죠. 지금 보고 있으신 분들도 너무 힘들겠지만 이제 묵묵하게 이겨낸 사람만이 합격을 할 수 있다. 맞아. 제가 참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거랑 이거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뭐 이런 걸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거 생각할 시간에 그냥 하는 게 더 빠르다. 라는 말을 너무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게 잘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희수님은 제가 하면서 좀 조금은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오히려 했어요. 저는 진짜 거의 밤 12시, 1시에 이제 카톡이 왔는데 다음날 막 7시에 카톡이 오고 이런 거 보면은 저보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셔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근데 되게 그게 불안하니까 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차이도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는데 불안해서 못하는 사람과 불안해서 더 하는 사람 이렇게도 좀 나뉘지 않나. 아, 그러네요. 공부 비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어휘, 암기에 있어서 공부법이 있을까요? 일단 어휘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1월부터 중학 영어부터 시작을 했어요. 해서 이제 MD 수능 영어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는 단계를 밟았고, 이제 계란밥님 스터디는 3월 달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른 분들은 거의 편입 0단어를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능 0단어, MD 0단어 볼 때가 맞나? 나 혼자 너무 뒤처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많이 급해진 날도 있었었고, 그래서 힘든 날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럼에도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수능 영어를 최대한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단어 암기량을 하루에 100개를 외우려고 했고, 초반에는 아침에 30개, 그리고 점심에 30개, 저녁에 40개 해서 총 100개를 그렇게 암기를 하고 자기 전에 한번 복습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에 외웠던 거를 빠르게 그냥 훑어주는 정도로 이제 복습을 하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복습을 하니까 좀 재미가 붙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노베에 있으니까 처음에 뭔가 많은 것을 이제 하려고 했다가 뇌가 너무 포화 상태가 돼버리니까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분량을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좀 즐겨보자. 그래서 최대한 씻을 때도 키즐렛 이제 폰으로 켜가지고 소리를 제일 크게 해서 씻을 때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은 그냥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보고 이동 시간에도 보고 강아지 산책 시간에도 계속 보면서 들고 나갔고 이제 식곤증이 올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다 밖에 나가서 이제 외국인 친구랑 대화하듯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소리 내서. 네, 소리 내면서 얘기하는 거를 줄곧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그림자처럼 공부를 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공부는 이제 거울이나 뭐 스킨케어 제품이나 달력이나 그리고 화장실 이제 그 휴지 옆에 포스트잇을 작게 붙여가지고 그 포스트잇에 모르는 단어, 헷갈리는 단어를 적어가지고 안 볼 수가 없게끔 그냥 어딜 가서든 그 단어가 보이게끔 저도 모르게 그런 방법도 썼어요. 진짜요? 근데 그게 사실 몇 개 안 되잖아요. 포스트잇을 써봤자. 그래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나요? 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뭐 침대 옆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붙일 수 있는 공간에는 정말 다 붙였어요. 그러면은 진짜 숨바꼭질 하듯이 그냥 보물찾기 하듯이 전체적으로 좀 게임처럼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아이디어도 좋다. 네,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진짜 온갖 방법을 다 써라. 테이프 붙이고 그렇죠. 외국인하고 대화한다고 상상하고. 네, 살짝 뮤지컬 하듯이 저는 대화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약간 그 비슷한 거 있어요. 진짜요? 네, 말하면서 이 상황이 이걸 쓰이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소리 내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어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일단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되게 또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문법은 뭔가 특별한 공부법 같은 게 있었어요? 문법은 일단 처음에는 중학 영문법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중학 영문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중1, 중2, 중3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 책당 2회독을 돌렸어요. 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조금 생겨서 바로 이제 편입 문법을 들어가게 됐는데 김신근 교수님 문법을 바로 들어갔고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공부 방법도 어휘랑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백지복습도 효과가 물론 너무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비교급 파트라고 한다면 비교급 파트에서 중요한 것들은 A4 용지에 이제 싹 정리를 하고 L자 파일에 넣어가지고 이제 씻을 때 그거를 들고 가요. 씻을 때 들고 가서 샤워실에서 공부가 네, 씻을 때 이렇게 씻잖아요. 그러면 이게 1차 파일이 벽에 착 달라붙거든요. 왜냐면 수증기 때문에 미치겠다 진짜로. 수증기 때문에 그게 또 신경이 정말 붙어요. 그래서 이거 떨어질 때까지 이 부분 싹 다 외운다. 또 게임 방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못 외우면 나 내일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극단적으로 그럼 좀 재밌어요. 되게 흥미진진해지고. 그러니까 소우 같은 거에 갇힌 것처럼. 네, 완전 그쵸. 진짜 정말 되게 재밌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재밌게 외우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진짜 특이하네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요? 와, 수증기로 붙여서 이게 떨어지기 전에 외우면 살고 네, 맞아요. 떨어지기 전에 못 외우면 죽는 상황이다. 이라고 정말 생각하고 그러고 좀비로 변한다. 좀비로 변할 거야.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진짜. 그러면은 보통 저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쉬는데 그 시간이 타임 오버가 된다. 근데 그 시간 안에 이걸 못 외워서 그럼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야. 자, 그러면은 이제 문법까지 얘기를 했고 네. 논리 파트 또 공부법이 따로 있어요? 논리는 다른 파트에 비해서 되게 소홀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은 없고요. 단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아. 논리는 하나의 문제 유형일 뿐이고 그러면 독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독해가 제일 사실 할 말이 많은데 네. 독해를 제일 못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편입 독해 지문을 풀지 않았고 수능 비문학 교재, 뭐 시중에 팔고 있는 그런 교재를 따로 풀어보기도 했고 수능 영어 지문이랑 공무원 영어 지문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풀면서 어려운 지문보다는 쉬운 지문을 좀 반복해서 풀어보자 라는 접근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를 정말 한국말로 하나하나 고쳐야 직성에 좀 풀리는 그게 이해가 가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플러스로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데 독해를 할 때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독해 자체가 너무 싫어지고 속도도 그만큼 더뎌지고 시간도 그만큼 쓰지 않으니까 한 문제 푸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든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 이상. 해서 계속 문제를 접해보려고 했고 영어를 영어대로 한번 바라봐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기보다는 혼자서 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가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더 힘든 거라면 완벽주의 성향을 일단 아예 배제하자, 고치자 라는 생각으로 스텝을 밟아가니까 또 기출 풀 때까지도 네,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한 단계씩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다른 방법은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휘발이 굉장히 쉽게 돼서 그 전에 문장을 까먹게 되더라고요. 네. 해서 문장의 핵심 키워드를 시험지 옆에 조그만하게 적기 시작을 했거든요. 영어로? 아니요. 그냥 한글로? 네, 한글로. 정말 빠르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의식적으로 글을 읽으면서 다음 문장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을 해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저처럼 좀 휘발이 쉽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키워드라도 좋으니까 그 옆에 짤막하게 적는 방법도 조금 추천드립니다. 네. 저한테는 이 방법이 되게 좋았어요. 그쵸. 사실 뭐 문장으로 적을 시간은 없지만 키워드 네. 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건. 그리고 그게 사실은 오히려 시간 너무 오래 잡아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오히려 그렇게 제대로 안 읽어서 다시 읽는 거에 비하면 나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단어랑 문법에 치중을 많이 해서 독해에 시간을 부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압도적으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모르는 단어도 많다 보니까 지문 자체가 안 읽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문법이랑 단어를 초반에 잘 이제 착착 쌓아두면 겹치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서 비교적 좀 수월하게 독해 문제를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독해를 잘 풀기 위해서는 단어를 정말 잘 착착 쌓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 단어가 정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독해를 먼저 논하기 전에 단어 먼저. 맞습니다. 사실 단어가 8알이라는 말씀을 영어쌤들이 많이 하시고 오. 또
여기서 근데 진짜 제가 다른 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는 건 스스로의 문제가 뭔지 고민을 해본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되게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럼 네. 선생님 생각할 때 제일 뭔가 이게 나의 공부 스타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느리더라도 정말 많이 느렸거든요. 초반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남들이 편입 독해 지문을 풀 때 저는 수능 독해 지문을 풀었고 공무원 독해 지문을 풀었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물론 조급하고 너무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지금 이거를 완벽하게 풀어내야지 편입 독해를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만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서 차근차근 쌓아간다. 맞아요. 꼭 다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 맞아요. 사실 전반적으로 특별한 방법은 없었어요. 대신에 저는 노베이스, 진짜 노베이스다 보니까 그 시간이 조금 느리게 간 것뿐이지 하라는 거를 무조건 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는 무조건 안 했다. 네.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사실 힘든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포기하고 싶은 시간도 많고 무엇보다 그 불확실성이 주는 거. 왜냐면은 불합격을 하는 순간, 그 올킬을 당하는 순간 1년의 고생이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런 프레셔를 좀 어떻게 이겨내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머니께 의지를 정말 많이 했고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네. 많은 학생들을 이제 봤는데 그런 친구들의 얘기도 해주셨고 이제 책을 되게 많이 읽으셨는데 네. 그 책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무조건적인 또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서 그렇게 자기의 고민을 조금 덤덤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네. 그런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곁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 적는 걸 워낙 좋아했기도 한데 이제 편입 시기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적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들을 계속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지금 이 시기에 이러고 있는지, 왜 간절함이 없는지, 뭔가 정확하게는 왜 있다가 그 열정이 쉽게 사그라지는지에 대해서 써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를 계속 글로 써내려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의 문제점을 찾고 그걸 개선하는 방식으로 그게 혼자서 좀 어려우면은 주변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한테 적극적으로 여쭤봤고 그래서 어느 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겪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정말 자주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뭐 하나 빼놓을 데가 없는 아, 이 정말요? 합격수이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하고 이제 행복한 대학 생활 보내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 좀 꿈꾸는 삶이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사실 구체적인 목표는 없어요. 없고 걱정이나 생각이 정말 많은 편이에요. 뭔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아, 이 사람한테 이 말이 되게 신뢰되는 표현 아닐까? 그런 식으로 정말 생각이 많은 편인데 이제 작년까지는 생각과 그리고 걱정이 되게 많은 편이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생각은 많을지언정 그거를 걱정까지 넘어가게 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언젠가부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대부분은 취업 걱정도 하고 자기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네. 저는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언제부터는. 그냥 나만의 속도가 분명히 있고 그냥 맞춰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왜 그들의 속도에 내가 맞춰져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살아가자. 그냥 내일이 없는 듯이 오늘을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물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해야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딱 구분해서 적절하게 온도를 맞춰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10대에는 이제 공부를 정말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어했는데 대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되게 교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 생겼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제가 관심 있는 그 교수님을 이제 따르고 네. 그 분야를 공부를 해보자. 그런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는 없고 그냥 다음 학기를 그렇게 잘 보내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나 앞으로의 생활이 너무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긴 영상을 여기까지 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년이 아니죠. 올해라고 해야 되겠죠? 올해 이제 연말 또 내년 초까지 해서 시험을 보려고 준비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카톡방에도. 맞아요. 많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되게 자주 의식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은 본인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잘 파악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세상은 공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법칙을 찾고 규칙을 찾고 편하게 되게 쉽게 대응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마냥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규칙을 통해서 뭔가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쉬운 길은 본인이 직접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지 혹은 또 적게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뭐 계란밥님이 제일 많이 들은 얘기겠지만 뭐 어떤 분은 아침 6시 기상하는데 저는 그 시간대에 죽어도 못 일어나요. 어떡하죠?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모든 사람이 맞춰지는 객관적인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과정을 스스로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는 그런 인내의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함을 두지 않고.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부를 이제 오래 꾸준히 하실 텐데 하시면서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를 할 때 남들과의 그런 경쟁에서 기준을 두지 말고 처음에 내가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게 진짜 안 됐거든요. 왜냐면 간장계란밥님 그 스터디에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계속 평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분은 진짜 너무 잘해. 왜 벌써 기출을 풀지? 나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처음에 있던 자리가 어디였는지 얼마나 성과를 이뤄냈는지 그래서 뭔가 이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본인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내가 증명을 해내보자.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그대로 짊어지려고 가지 말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더 뭔가 그 과정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모기 쉬도록 이렇게 맞아요. 설명해주신 신님 감사합니다. 올해 하천대 연합과 학사분이 합격된 희승님이었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피곤하셨는데. 아니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